새해 첫 거래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12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지속적인 통화 부양 기조를 언급한 것이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7%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로존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소매주들의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로존의 11월 민간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급감한 반면 영국의 주택경기 관련 주요 지표들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19% 오른 가운데 독일 증시는 0.37%, 프랑스 증시는 0.48%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전미경제학회 연차 총회 연설에서 향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 개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비롯한 통화 부양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재정 정책에서의 제약이 완화되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 부양 기조도 지속되면서 앞으로 경제 성장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도 기대했습니다.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버냉키 의장은 아울러 지난 8년간 연준 의장으로서 채택했던 부양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찰스 플로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은행들이 2조 4천억 달러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을 빠르게 방출한다면 연준은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로저 총재는 지난 6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한 누적적인 왜곡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다소 주춤거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가 모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12월의 연일 환산으로 1,580만 대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의 1,520만 대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앞선 11월에 1,640만 대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지난해 11월 민간 부분에 대해 대출이 집계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3일 지난해 11월 유로존의 민간 부분 대출이 1년 전인 2012년 11월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민간 부분 대출 감소로 중앙은행인 ECB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12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현재 미국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빅3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을 보이면서 12월 중 자동차 판매가 시장 예상치보다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이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국내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챙겨봐야 할 글로벌 소식과 또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마이크론과 8일 몬산토, 알코아를 시작으로 뉴욕 증시가 4분기 어닝 시즌 발표가 시작됩니다. 네, 먼저 자세한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인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영향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모두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미 경제학회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적 기조를 앞으로도 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17%가 오른 16,4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내려갔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27%가 하락한 4,13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03%가 내려갔습니다. 1,83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유가는 1.5%가 빠진 93달러 96센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99%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연초에 다소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온스당 1238달러 60센트로 지난주 금요일 날 1.1% 비교적 현재 저지선인 지지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1200달러 수준 이상에서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전미 경제학회 연초에 가장 큰 경제학회의 그 연차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12월 자동차 판매는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포드는 12월 달에 전년 대비 6%가 감소를 했고요. GM은 2%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 4% 증가보다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클라이슬러는 5.7% 상승을 했는데요. 트럭 중심으로 매기가 좀 많이 쏠렸습니다만 시장 예상치 8.4% 증가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이런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11월에 자동차 선구매에 나선 이런 그 흐름들이 12월 특히 일기가 좋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산으로는 지난해 전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1,530만 대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1,600만 대 이상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지만 얼추 이 정도 수준을 현재 따라잡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5만 5,962대를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현재 추정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상보다는 신제품 라인업 주기가 빨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핸디캡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제조업 12월 PMI 수치가 좋은 추세가 이어졌고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소매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2월 영국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1.4% 상승했고 특히 스페인의 실업률이 2%포인트 내려갔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이 0.19% 상승했고 독일은 0.37%, 프랑스는 0.48%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일까지 휴장을 들어갔던 일본 니케이가 올해 들어서 처음 오늘 개장을 합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와 엔화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장이 살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일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4분기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태고요. 이번 주 여러 굵직한 그 제조업 지표 또한 그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 함께 발표가 됩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이번 주 이제 4분기 실적이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7일 날 마이크론이 이제 첫 포문을 열고 8일에는 그 종자 산업업체죠. 몬산토, 9일에는 알코아와 아멕스카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발표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코아는 지난해 다우지수에서 탈락이 되면서 다소 체면을 구겼는데요. 제조업 지표, 특히 알루미늄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 회복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500 지수 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3분기였죠. 순이익 증가율은 6%. 이번 4분기에는 이보다 높은 7.6% 정도 현재 나올 것이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스트라테지스트인 애덤 파커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2%의 고른 배당 수익률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3% 정도 각 주식들의 내용들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플러스 효과가 있고 순이익 증가율도 5% 평균으로 비교적 견조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어서 올해도 10% 정도의 뉴욕 증시의 상승률이 무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연말에 4분기 때 실적들이 어떻게 변수로 드러날지 특히 이제 타겟이나 월마트 등 소비주의 내용들이 다소 현재 궁금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경향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 상승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국채 가격이 3%대에 진입하면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도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해 보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예상보다는 약간 미진했죠. 그렇지만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고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도 더 그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채권 가격이 약세로 인해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환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채권 가격이 많이 앙등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뉴욕 증시의 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호 충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11월 수치로 발표한 뉴욕 증시의 증권담보대출 금액을 보면 4,237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6%나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을 현재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헤지펀드인 블랙록의 러스 캐리터리치 스트라테지스트는 지난해 소셜미디어나 소비주 가격, 특히 소형주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이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주는 지난해 65%나 기록적인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기가 끝나는 버냉키 의장이 현재의 경기 통화 부양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 또 자신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표정도 밝았고요. 네. 이제 이달만 지나면 이제 홀가분하게 자기 짐을 이제 덜 수가 있을 테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라든지 조크 이런 부분도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전미 경제학회 3일부터 5일까지 열렸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이 자신의 이제 임기가 한 달여 남았고 또한 자신의 양적 완화 기조와 이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자기가 물러난다는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연차총회에서 버냉키 의장은 미국이 경기가 앞으로도 몇 분기 동안 낙관적인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화정책은
계속적으로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경기 부양 기조가 약화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는 바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 부양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소식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증시 캘린더 통해서 한 주간의 증시 전략 세워보고 또 마감된 국내 증시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1940선까지 추가적으로 밀려난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증시 좋지 못했죠. 네. 물론 이제 연휴 때문에 3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새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폭락이라 말할 정도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환율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세가 연출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금 그동안 중요하게 지지라인이 형성되던 자리가 붕괴가 되면서 약간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연출이 됐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를 이틀 연속 만기약 넘게 순매도로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조금 상반기에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인지는 좀 이번 주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트가 좀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띠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지난주는 일단은 환율 이런 우려감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이 좀 급락세로 한 주를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LED 관련된 LED 조명주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한 주를 좀 마감한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국내외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가 되고 또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또 미국의 12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 초기 때문에 네. 월 초에 관련된 경제 지표라든지 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삼성전자 작년에 예비치가 발표를 하는데, 일단 오늘 1월 6일에는 중국 12월 HSBC 마켓 서비스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ISM-B 제조업 지수, 미국 11월 제조업 수주 동향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월 7일 화요일에는 유로존 11월 PPI 지수, 유로존 12월 CPI 지수, 미국은 11월 무역 수지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013년 예비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월 8일에는 유로존 11월 소매 판매율, 유로존 11월 실업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간 M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수, 그리고 미국 12월 FOMC 의사록 공개, 11월 소비자 신용 지수,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수출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월 9일 목요일에는 이제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한국 1월 옵션 만기를 대기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유로존도 이날 22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한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국은 12월 CPI,
12월 P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월 10일 같은 금요일에는 미국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하고 이날 미국 12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신규 위안 대출 결과치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 우려와 또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또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수출 업종들이 새파랗게 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이번 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중요한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12월 HSBC 마켓 서비스 PMI 지수하고 미국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무역수지 동향,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014년 예비치 실적, 특히 4분기 예비치 실적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11월 실업률하고 미국 주간 MBA 주택임자 신청자 지수, 특히 이날 또 미국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면은 양적완 축소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날 미국 11월 소비자 신용지수도 보셨으면 좋겠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많이 있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 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유로존 같은 경우도 12월 소비자 기대지수하고 22 통화정책회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업률 동향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주 증시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원화 강세 지난주가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던 게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의 수급이 조금 반전되는지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좀 매수로 반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선물이 매수로 반전된다라면은 그 매수 강도를 또 보셔야 된다. 일시적으로 한 2, 3천 계약 매수 나오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상승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 워낙에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분 환매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조건 상방을 보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강도, 매수 수량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30포인트 정도가 얼마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11월부터 보시면 21선을 한번 이탈시켰고요. 그 다음에 61선을 이탈시키고 반등을 줬고요. 그 다음에 121선을 12월 달에 이탈시키고 반등을 준 상황에서 지금은 더 이상 지지 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193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최악의 경우는 1900포인트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조금 불안감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바닥을 확인됐다라고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이 확인된 거지만 그래도 워낙에 코스닥은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코스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495포인트 정도가 잘 지지가 되는지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면은 바닥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이나 업종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일단은 대형 수출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어찌됐든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나설 수 있다. 지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띄지 못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보신다면은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 이번 주에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쪽에 매기가 쏠려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930선이 지지가 안 된다면 1900 이탈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이고 코스닥은 495 확인,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성 재료가 한 가지 도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태풍, 강력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매기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바로 LED 관련주라는 거죠. 과연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LED 관련주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작년과는 또 다른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연이틀 3%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LED 관련주 거의 이틀 동안 10%가 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시장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2010년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 201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상당히 서울 반도체에는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2010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2004년부터 꾸준히 주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2010년에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는 소폭 좋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2011년 1분기부터가 상당히 안 좋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은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지금은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10년의 고점보다도 지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셔야 되는 게요, 앞서 봤던 모습과 지금 주가 추이와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실적에 따라서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서울 반도체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2011년, 2012년에는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실적이 살아나자마자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1일부터 달라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백열 전구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열 전구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자, 화장실, 그리고 욕실, 집에 실내 등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백열 전구 아니면 형광 램프였습니다. 그럼 LED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을까요? 자, 마트에 갔을 때 LED 제품은 최소 2만원에서 25,000원이고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많이 쓰는 3파장 형광 램프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LED 조명 기구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자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싸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LED에 대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저전력 고효율을 내세우고 있는 LED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LE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장점만이 남는 LE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3년간의 전기요금 인상률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요금비까지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좀 더 고효율 저전력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 또 다른 다크호스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때마다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고효율 그리고 저전력 두 마리 토끼를 한 번만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LED 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서울 반도체의 순수 조명에 대한 부분만 매출액을 본다면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4년이 되자마자 61.8%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예상 추이 자체는 꾸준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LED. 자, 작년까지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바로 LED 시장이 개화기적인 성격이다. 그만큼 꽃이 곧 만발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개화기적인 성격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 작년 3월 달부터 꾸준히 대두가 됐던 종목군이고 제가 미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그런 여파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에서는 우리가 앞서 실적으로 봤듯이 겁먹지 말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자, 우리가 금요일날 보시면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 자체는 지금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고 자,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하단에 41,000원에서 41,000원 밴드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밴드권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밴드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이 가격대에 사셔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1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일까요? 자, 월봉을 1봉을요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보시면 바로 맥점으로 작용했던 자리라는 거죠. 이 매물대까지 지금 올라왔으면 이 매물 자체를 소화를 하는 과정이지 절대로 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율을 보시더라도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주가 추이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 반도체 1개월 동안의 누적인 자, 기관의 평단가 그리고 외국인 추정 평균 단가가 나오고 있죠. 자, 기관의 평균 단가는 얼마인가요? 바로 41,150원입니다. 한 달 동안이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까? 46,600원입니다. 자, 이 가격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꼭 지키면서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ED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보급될 때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순간이고요. 4년 전이죠. 아이폰 3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런 휴대폰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하면서 10,000명 중에 1명이 쓸 때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갤럭시의 역습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스마트폰은 크게 보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LED 지금 조명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가정용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은 뭐 카페라든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 그러면 아니면 뭐 차량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가정용에 한 개씩 들어갈 때쯤 그때는 서울 반도체 주가가 신고가가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총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좀 더 알찬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또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대표로 꼽히는 찰스 클로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상황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2016년까지 기준금리를 2%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FOMC 멤버들의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도 이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월 FOMC 회의에서 그 가이던스를 약 6.5%의 실업률을 맞춰놨지만 현재 실업률이 7%가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을 2015년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그 제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맞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더 낮추는 전략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FOMC 의원들 중에서 보팅 멤버가 새로 선출되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매파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향후 그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보다는 그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좀 많이 격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넷 옐런이 작년 FOMC 회의 때 그 향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저지를 안 했다라는 것이 자넷 옐런으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매파로의 어떤 변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정확한 어떤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금리 인상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플로셔의 얘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의 그 지준금 준비금이죠. 이게 2조 4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게 곧 풀리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금리 인상은 하긴 하겠지만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공급이 되고 난 다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주 큰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일부 다우 지수가 올해 한 10%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동성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금리 인상 카드를 쓸 확률을 열어두고 본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가의 상승을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새로 선출되는 멤버들의 상당수가 매파로 바뀌고 있고 자넷 옐런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김동섭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쳐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900원대 흐름 보였던 엔원 환율이 하루 만에 10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900원대로 다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원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원대 안착이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 100엔의 1000원의 붕괴가 사실은 그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불안감.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번 분기 실적이 10조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했었던 연초부터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내내 사실 우리나라장은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 정도 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락이었죠. 지금 원엔에 대한 그 하락이 이제 900원대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갑자기 원엔이 이렇게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난번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2%에서 8% 절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8%가 절상이 됐을 경우 1,050원 대비로 96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원엔이 먼저 원달러보다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원엔이라든가 원달러가 상당히 좀 그 절상이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1월달 이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체되는 사람이 만약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통화정책을 변화를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변화가 오히려 원달러나 원엔을 약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총재가 만약에 탄생이 됐을 때 그가 우리나라 금통위를 진행하기 전에 원달러가 하락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좀 보실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상당 기간 900원대에서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김준수 총재는 계속 통화 정책의 변화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것이 외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했지 의지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끌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만약에 교체되는 어떤 그 총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총재 교체 시기 전까지는 어떤 강세 마인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마 약세로 상당히 전환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경사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원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충격을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실제로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내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수로 성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으로서는 경상시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면 다른 수출국은 내수를 유지해야만 수출이 늘어나거든요.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수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오히려 수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 총재가 교체돼서 현재 통화 정책이 좀 바뀐다면 원달러 원엔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열어놓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맞춰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이 깨진 상황 속에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까지도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과거에 반도체에서 황의 법칙을 이용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업그레이드를 작업을 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 결국 96년도에 거의 2만 원대의 주식이 지금 150만 원대까지 갔다가 103만 원에 살짝 이탈을 했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내 증권사보다는 외국계가 거의 적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외국계에서 맞추고 국내는 완전히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봤었는데 저도 이번에도 BNP 파리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가 아니죠. 실적이 8조 8천억 정도가 지금 BNP 파리바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후퇴하게 되면 이게 우려로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가를 흔드는 그런 과정이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부터 주가가 빠졌던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려감 때문에 미리 빠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7일날 발표 시점에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약간 흔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008년도부터 약 5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받친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른 종목들은 거의 그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조금 나눠갖는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더 빠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그 올라오고 있는 120주선과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목기준표에서 주가 봤을 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등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120주선을 약간 흔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기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은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보다는 계속해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6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